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라 중대와 하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큰 틀에서 비교 정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중대와 하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왕의 골품을 기준으로 송골이 왕을 하던 박혁거세부터 진덕의 왕까지 신라 상대, 그리고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후손만 왕을 하던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해당하는 신라 중대, 그리고 진골 그들 간의 왕의 쟁탈전이 펼쳐진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신라 하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왕과 귀족들 간의 힘의 관계입니다. 중대는 삼국을 통일한 전제왕권의 시대, 왕권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가 신라 중대고요. 신라 하대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힘이 왕을 압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하나하나 비교해 볼게요. 자, 왕과 진골 귀족의 힘의 관계입니다. 상대, 중대, 하대. 자, 1번 중대 때까지 힘이 강했다가 하대 때 가면은 힘이 약해지는 이 빨간 그래프는 누구의 힘을 나타내는 걸까요? 누구의 권력 변화일까요? 그쵸, 왕의 권력 변화입니다. 그럼 반대로 중대 때까지는 빨간 그래프 왕에게 밀리다가 하대 가서는 이 왕을 압도하는 파란 그래프는 누굴 나타내는 걸까요? 네, 바로 진골 귀족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정치의 특징부터 볼게요. 생각을 해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중앙정치의 특징, 신라 중대는 전제왕권의 시기,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시기, 당연히 왕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들의 힘은 약해지겠죠. 그럼 이때 우리 진골 귀족과 이 골품제라는 제도 하에서 한 끗 차이로 모든 걸 잃어버린 가장 진골 귀족들에게 불만이 많은 육두품, 이 육두품들은 신라 중대에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육두품이면 진골 귀족이 미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그 진골 귀족이 지금 누구에게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왕에게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잖아. 당연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진골 귀족을 찍어 누르는 왕과 힘을 합치는 게 유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 왕과 진골 귀족 육두품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과 진골 귀족은 대립하는 관계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대에는 누가 왕을 하죠? 김춘추의 후예들, 무열왕의 후손들만 왕을 할 수 있잖아. 이러니까 이제 나머지 진골 귀족들은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진골이랑 육두품도 이 골품제라는 제도 하에서는 대립할 수밖에 없고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왕과 육두품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결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육두품은 이 신라 중대의 강력한 왕권과 결탁하여 뭐로 활동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야.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이게 신라 중대 육두품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과 결탁하여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펼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신라 중대 전제왕권 시기 왕권과 결탁하여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한 대표적인 육두품이 누구냐 알아두세요. 강수와 설총입니다. 강수는 외교관이에요. 신라가 당나라랑 동맹을 맺고 백제, 고구려와 싸우던 그 시기 때 당나라와 신라에서 오고 가는 외교 문서를 총괄하는 사람이 강수였습니다. 그리고 설총은 언어학자예요. 원효대사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한자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표기법인 이두를 만들게 됩니다. 훈민정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쓰인 거예요. 그리고 화왕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합니다. 화왕계, 말 그대로 화, 꽃들의 왕의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비유법이에요. 꽃들이 사는 나라에 꽃의 왕이 있는데 이 꽃의 왕이 장미처럼 화려한 꽃만 좋아하니까 할미꽃 같은 꽃들이 인재를 등용할 때는 외관만 볼 게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할미꽃이 상징하는 건 육두품이고 장미가 상징하는 건 진골 귀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신라 중대 육두품은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외교문서 강수, 이두와 화왕계, 설총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중요 정치기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라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정치 기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왕의 직속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집사부가 있고요. 이 집사부의 책임자를 이제 비서실장이죠.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귀족회의 기구이자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화백회의, 그리고 이 화백회의의 대표 상대 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집사부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네, 집사부는 국왕의 비서실입니다. 국왕의 비서실로서 국왕의 직속기구고요. 당연히 누구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네, 왕권을 강하게 해주는,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따진다면 승정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왕의 직속기구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왕의 비서실, 집사부, 이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중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같은 말입니다. 시중과 중시. 그 다음 화백회의는 뭐라고 했죠? 네, 귀족회의 기구라고 했죠. 당연히 화백회의는 귀족들의 힘을 뒷받침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신라 중대 왕권이 극에 달한 전제왕권 시기에서는 집사부 시중과 화백회의 상대등 중에 누가 나라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지금은 신라 중대니까 국왕의 직속기구인 집사부와 책임자인 시중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럼 반대로 신라 하대로 가면 이 힘의 관계가 바뀌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을 보겠습니다. 경제적 기반, 신라 시대에도 공무원, 관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관리들에게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관직 복무의 대가로 뭘 줘야죠? 그쵸, 월급을 줘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로 월급을 쏴주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 월급을 뭐로 줬을까? 네, 토지로 줍니다. 이 토지를 줄 때 주의할 점은 그 토지에 실제 소유권을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관리에게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소유권을 주면 난리가 날 거야. 제가 만약에 뭐 1학년 6반을 선생님의 이제 그런 관직 복무의 대가로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1학년 6반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왜? 이 땅은 내게 된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은 인정을 해줘야 돼. 그거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뭐만 주는 거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돼요? 국가에게 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그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대신 거둘 수 있는 거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대신하여 거둘 권리, 세금을 거둘 권리, 수조권을 주는 거야. 거둘 조, 세금 조, 권리. 그 땅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고, 그게 이제 그 공무원의 생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수조권을 주는 토지의 명칭, 이게 이제 시대별로 달라질 뿐이야. 이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말의 고려조선 모든 전근대 왕조에서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리들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주고 그 수조권을 주는 토지의 명칭만 달라지는 겁니다. 신라에서는 이 토지의 명칭을 뭐라 불렀냐? 두 가지 명칭이 나오는데요.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노급이라는 게 나와요. 자, 관료전과 노급. 관료전은 이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거야. 오직 뭐만 준다? 네, 수조권만. 세금 거둘 권리만 딱 주고 끝나는 게 관료전이에요. 그럼 노급은요? 일단 수조권도 주긴 주는데 이것만 주면 아쉽다. 뭐도 달라? 그 지역 사람들의 노동력도 징발할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뭐 1학년 6반을 관료전으로 받아간다면 저는 그 1학년 6반 친구들에게 수조권, 세금만 걷어갈 수 있지만 제가 1학년 6반을 관료전이 아니라 노급으로 지급을 받는 순간 저는 그 친구들에게 수조권,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노동력, 그 친구들을 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귀족이면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노급을 받고 싶을 것이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신하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주고 싶을 거야. 근데 지금은 누구의 힘이 더 세요? 신라 중대 왕권이 강하네요. 그럼 당연히 뭐가 지급되고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은 폐지가 되겠죠. 신라 하대는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왕권이 강하고 하니 당연히 지방에 대한 통제도 잘 될 것이고 관련 사상, 여러분이 왕이면 유학을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학에서 강조하는 기본 이름이 뭐예요? 왕에 대한 충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왕이면 왕에게 충성하라 가르치는 이 유학의 이념을 더 널리 알리고 싶겠죠. 그럼 이 유학의 이념을 알리려면 뭐가 필요해?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에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학교인 국학이 설립돼요. 누가 만드냐? 신라 중대 전제왕권의 전성기였던 문무왕의 아들 신문왕이 국학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인데요, 여러분들.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종교예요. 자, 잠깐 여기 아래서 정리해 볼게요. 불교라고 하는 건 일단 불교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과 영을반의 경지에 이르러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 목적은 같지만 방법론,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처가 되고 싶지, 깨달음을 얻고 싶지,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방법론에 대한 생각 차이로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뭐랑 뭐요? 교종과 선종. 교종은 깨달음이 어디 있다고 가르치냐? 책 속에. 그 경전 속에 교리로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게 교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한자로 된 비싼 책을 사서 열심히 읽어야겠죠. 근데 얘들아, 그 까마득한 전근대 시대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 비싼 책을 사서 읽을 수 있는 계층, 그건 누구밖에 없죠? 그쵸? 귀족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종 자체가 굉장히 귀족들의 권위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책을 사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을 살 수 있는 경제력,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한자, 학문적 능력이 있는 이 진골 귀족들의 권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종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이런 뭔가 권위를 중시하는 거잖아. 깨달음도 책에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권위를 굉장히 중시해서 언제 유행을 하느냐? 이 나라가 안정적이던 신라 중대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형 예술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라의 유명한 불상과 탑,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모두 신라 중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종은 뭐냐면 생각이 완전 달라요. 교종이 깨달음이 책 속에 글로 존재한다고 말했다면 선종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달음이 책 속에 글로 존재하느냐? 깨달음은 어디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거면 책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네, 참선과 수양, 명상, 기도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참선과 수양이나 명상과 기도는 진골 귀족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두품이건 호족이건 백성들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이런 선종은 진골 귀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종은 누가 좋아하냐? 신라 하대,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때 이 진골 귀족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육두품과 호족과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종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권위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선종이 유행하던 신라 하대에는 이런 불교 관련된 조형 예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 예외가 뭐냐면 승탑이라는 거예요. 이 승탑이라는 건 많이 만들어. 이 승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탑, 다보탑이랑은 달라요. 그런 석가탑, 다보탑 같은 정식적인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한 건데 선종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일반적인 승려들도 우리가 기념하고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탑이 아닌 일반 승려들의 사리를 보관하는 승탑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요. 되게 조그마한 그런 승탑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신라 하대의 선종이 유행할 때는 조형예술을 쇠퇴했지만 예배적으로 뭐는 승탑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교는 뭐가 중심이 됐다? 신라 중대는 경전과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이 중심이 되어 유행을 했고요. 귀족들이 좋아했죠. 신라 하대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선종, 참선과 수양 실천,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이거를 육두품과 호족과 백성들이 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 사건, 신라 중대에는 김음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신문학 때 있었던 건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 공부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로 넘어오신다면 중대랑 비교해야 되죠.
신라 하대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던 시대. 당연히 왕의 힘은 약해지겠죠. 그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들의 힘은 강해지겠네요. 그럼 이때 신라 하대 육도품은 뭐 했느냐? 정말 큰 고생을 합니다. 자, 이 관계도를 보시면 왕과 진골 귀족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관계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진골 귀족과 육도품도 대립하는 관계야. 다만 차이는 뭐냐면 신라 중대 때까지는 육도품이 누구랑 결탁했죠? 강력한 왕과 결탁을 했죠. 그래서 이 왕의 서포팅에 힘입어가지고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 실무를 담당해왔잖아. 근데 지금 신라 하대는 왕이 더 이상 육도품을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케어하지 못하죠. 지금 왕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왕과 육도품들 간의 결탁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골 귀족들은 이제 육도품이 눈에 가시였거든. 중대 때까지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왕 옆에서 딸랑딸랑 거린 게 꼴보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 하대 와서는 이 진골 귀족들이 육도품을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육도품들이 정치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이러니까 육도품들이 이제 불만해가지고 누구랑 힘을 합치는 거야? 신라 하대 지방에 성장한 호족들과 힘을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함께 만든 나라가 고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잠깐 주의할 점.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이 육도품이 신라 중대와 하대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신라 중대 때 육도품은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했다고 했죠. 왕과 결탁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집사부, 신라 중대의 가장 중요한 관청이 집사부라고 했죠. 왕의 비서실, 국왕의 직속기구. 이 집사부의 책임자인 시중은 육도품일까요? 호족일까요? 육도품일까요? 진골일까요? 네. 이 시중은 육도품이 아닙니다. 이 시중은 진골이에요. 왜냐하면 오해하면 안 되죠. 지금 신라 중대라고 할지라도 육도품이 왕과 결탁한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골품제는 남아있어요. 골품제가 남아있다는 말은 여전히 육도품들에게는 승진의 제한이, 상한선이 걸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육도품은 절대로 이 시중 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 그럼 이제 왕이 진골 귀족들 중에서도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이 왕당파, 친왕파 진골 귀족들, 얘네들을 시중에 임명을 하는 거고, 육도품은 그 밑에서 행정실무만 담당하는 중하급 관리 역할만 한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중대 때까지만 해도 이 육도품들은 골품제가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나름 자신들의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었잖아. 왕의 서포팅으로 인해서. 그래서 별 불만이 없었는데 신라 하대 와서는 이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골품제가 보장해준 그것조차도 활동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거는 근본부터 잘못됐구나. 이 신라란 나라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반신라적 경향으로 가게 돼요. 이런 대표적인 육도품이, 그러니까 중대랑 구분되는 이러한 대표적인 육도품이 누구냐? 바로 삼최, 최치원, 최승우, 최원희입니다. 우선 이 최치원은요,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학생이에요. 당나라 유학생이야.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당나라에서 과거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합격을 해서 당나라에서 관리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당나라에서 황소의 반란이 터지거든요. 황소라는 애가 난을 일으켜. 그 황소를 토벌하자고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최치원이 글을 쓰는데, 이걸 얼마나 잘 썼는지 황소가 이 글을 읽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라는 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나라에서 잘 나가던 최치원이 당나라 생활을 접고 신라로 돌아와요. 신라 하대,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나라를 되살려보겠다고. 그 당시 왕이 신라 하대의 그 여왕이었던 진성 여왕, 이건 신라 상대 성골 여왕이었던 선덕 진덕 여왕이랑 다른 사람이야. 구분해야 돼요. 이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라고 하는 나라를 구할 개혁 방안을 올립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최치원은 아무런 정치 활동도 하지 못해요. 진골들의 견제로 인해서. 그래서 최치원은 절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산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게 됩니다. 최치원이 그렇게 몰락하는 걸 보고 그 후배들이었던 최승우랑 최원희는 절망을 한 거죠. 우리의 똑똑한 워너비, 그 천재라고 칭송받던 우리 선배 최치원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뭐냐? 우리도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는 선배처럼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신라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릴 거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육두풍이었던 최치원의 후배였던 최승우와 최원희는 호족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 최승우는 후백제를 만든 견훤과 힘을 합치고요. 최원희는 고려를 만든 왕건과 힘을 합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라 하대 육두풍과 호족이 결합하는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거죠. 최치원의 활동과 최승우, 최원희의 활동은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 하대는 이제 왕권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귀족회의 기구인 화백회의와 화백회의의 수장인 상대 등이 국왕의 직속 기구인 집사부와 시중의 힘을 압도하는 시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관직 복무의 대가로도 당연히 수조권만 주는 관료전은 사라질 거고요. 이제 뭐가 수조권뿐 아니라 노동력도 함께 주는 노급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육두품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야. 육두품들은 골품이 잘못되었다. 왜 사람을 신분으로 뽑느냐? 신분이 아니라 뭐로 봐야 한다? 사람은 능력으로 뽑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력 중심의 새로운 정치 이념이 바로 유학이에요. 여러분, 이 유학은 단순히 충성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학이 가장 꼽힌 나라가 어디야? 조선이잖아. 그 조선에서는 관리를 뽑을 때 과거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죠. 양반 사대부라고 하는 거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얻은 능력의 표시예요. 내 아버지가 영의정이라 그래서 내가 영의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족과 사대부는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 능력 위주의 새로운 정치 이념을 유학의 정치 이념을 주장을 했고, 그 덕분에 신라 하대에는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이건 신라 하대 원성왕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성왕 때. 말 그대로 독서 능력을 테스트하겠다. 누구의 독서 능력? 신라 중대 만들어진 학교, 국학, 신문왕이 만든 국학. 이 국학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독서 능력을 시험 봐서 3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성적에 따라 관리를 뽑자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신라 하대 진골 귀족의 시대입니다. 당연히 귀족들이 이거를 동의할 리가 없죠. 독서 3품과는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불교는 아까 선종이 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풍수지리설, 산, 강 같은 자연의 형태가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뭐냐면 경주의 기운이 다했다. 이제 경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한다?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지방은 누구의 근거지야? 호족들의 근거지잖아, 얘들아.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 신라 중대에 김원창의 난이 있었다면 신라 하대에는 신라 중대 김흠돌의 난이 있었다면 신라 하대에는 김원 지배층 중에서는 김원창과 장보고의 난, 피지배층 중에선 원종 애노 적고적의 난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보시고, 여기 아래 이제 흥민이 표, 집사부, 화백회의, 관료전, 노급, 이걸 중대랑 하대로 구분하는 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나머지 용어풀이 읽어보시고 사료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중대랑 하대를 큰 틀에서 비교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중대 세부적인 내용, 하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